자, 네 번째 목차에 보시면요. 준거법의 적용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준거법의 적용 순서는 문제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봐두셔야 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당사자 간의 합의다라고 기준을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당사자 간에 우리 사이에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합의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준거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 당사자의 합의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게 강행규정, 아까 말씀드린 관세법 같은 이런 법규들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거를 그 규정들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제재가 따르는 거죠. 뭐 벌금을 물게 된다거나 이렇게 제재가 따르는 요 강행 규정, 요게 가장 최우선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강행 규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고 하면 이제부터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합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또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원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계약법의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상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뭐 국제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적용하고 싶으면 적용하고 빼고 싶으면 빼도 되는 이런 협약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코텀스라든가 UCP 같은 상관습법 이런 것들이 그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사회 통념 통칙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적합하다 이런 걸 판단하는 요거는 이제 법 규정 같은 건 없는 거죠.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가장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우선될 수 있는 건 강행 규정뿐이다. 당사자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협약이라든가 이런 임의 규정들을 적용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상관습법, 인코텀스 같은 UCP 같은 상관습법을 적용한다. 가장 마지막에 조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좀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어떤 한 당사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또 어떤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계약을 할 때 우리 사이의 준거법은 한국의 상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미국의 상법을 규정하겠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또는 제3국의 법을, 제3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겠다. 뭐 뜬금없지만 여기에다가 뭐 프랑스법을 적용하겠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고 그게 강행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인데요. 준거법으로 어떤 한 국가의 국내법도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내용의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Private Law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요. Private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건 일단 국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Private Law, Private 하면은 Public 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공적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형법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을 때렸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사회 질서가 흐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형법 이런 걸 또 공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법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 체계가 하나 있고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법이 개인 사자를 쓰는 겁니다. private law. 당사자 간에 물품을 사고 판다. 이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다른 제3자들한테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당사자들 간에 물품 건네주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둘 사이에 이렇게 해결하세요. 언제까지 물품을 건네주세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몇 월 며칠까지 이자 붙여서 대금을 지급하세요.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이제 상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민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법, 공법에서 규율하는 범위 이외에 당사자 간에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법률 효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사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일들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걸 규율하는 법을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조금 헷갈리실 텐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사법과 중거법의 결정 원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거법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를 적용하면 되는데 합의가 없는 경우에 법정지의 법원이 국제사법에 따라 중거법을 결정하게 된다. 법정지라고 하는 건 그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제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생겼어요. 한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미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장소를 법정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지에서 그 법원이, 그 코트가 법원이 요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국제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땡땡이를 한번 보시면요. 국제사법은 서부의사법 또는 저촉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1조의 목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국제재판 관할에 대한 원칙, 그다음에 중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제사법이라고 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국제사법 1조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전제는 이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물품을 사고 팔아요.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외국하고 관련된 법률적 관계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어요. 당사자의 합의가 없어서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건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할 건가 합의가 없습니다. 그걸 정해주는 법이 국제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에서 진행할지 미국에서 진행할지 소송을 진행할지를 정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용될 중거법, 한국법을 적용할 건가 미국법을 적용할 건가 국제협약을 적용할 건가 제3국의 법을 적용할 건가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은 게 국제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만 설명만 들으시면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어떤 국가에 있고 매수인이 어떤 국가에 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급을 하지 않은 매수인의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만 기준만을 마련해 놓은 게 국제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제사법은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어떤 나라의 법규를 적용할지 내용을 정해주는 법을 국제사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셔서 중거법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걸 판단해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국제사법, 그 국가의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중거법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 국제사법이란 외국과의 법률관계, 외국과의 법률관계를 섭외적 법률관계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섭외가 이 섭자가 건널 섭자입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한 다리 건넌 법률관계라는 뜻이에요. 섭외사법, 국제사법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국제사법은 섭외사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내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 당연히 충돌하겠죠. 외국의 법이 있고 국내법이 있으니까 법률의 저촉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서로 부딪히는 부분을 조정해주기 위한, 교통정리를 해주기 위한 법이다. 법정지의 법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일정한 기준이 국제사법에 써 있어요. 실질적인 법률의 적용을 지시하는 법률을 말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적용될 법률을 정해주는 법이 국제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어떤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어떤 국가의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 국제사법,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목차 내용 보겠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내용입니다. 자, CISG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CISG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아주 대원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에서 조금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자, CISG라고 하는 건 원래 풀네임은요, United Nations Convention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UN이죠. 유엔의 협약입니다. 유엔의 협약인데 무엇에 대한 협약? on하고 contract, 계약인데요.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적인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이렇게 풀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너무 기니까 contract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해서 CISG, 이렇게 약자를 따서 CISG라고 부르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비엔나 컨벤션,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CISG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비엔나 협약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내용은 똑같구나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개요 보겠습니다. CISG는 국제무역거래의 혼란 방지, 무역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할 때 준거법의 문제가 항상 생기니까 기준이 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국제물품 매매 계약인 걸 적용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자,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통일법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 시험에도 이렇게 통일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CISG. CISG의 성격을 설명할 때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통일법이다, 맞는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고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서 원활한 국제무역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ISG는 안에 청약과 승낙에 관련된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자, 2번 목차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CISG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CISG가 언제 적용이 되느냐? 자, 양과를 1번에 보시면 적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한다. 자, 첫 번째는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물품 매매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같은 국내에 있다라고 하면 영업소가 같은 국내에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거래하는 대상이 물품이어야 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ale of Goods라고 아까 끝났었죠. 네, 물품 매매 거래에만 적용되지 그 이외에 서비스 매매 계약이라든가 기술 매매 계약 이런 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큰 대원칙이고요. 자, 이런 원칙 하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가 직접 적용이니 간접 적용이니 하는 용어들을 또 사용을 하는 데요. 자, 첫 번째 땡땡이 보시면 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지하는 서로 다른 두 국가가 CISG의 체약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약국인 경우 CISG가 직접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 서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을 해요. 우리나라는 CISG의 체약국입니다. 미국 역시 체약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 둘 다 최약국이기 때문에 CISG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배제 의사만 없다고 하면 우린 하기 싫어라는 배제 의사만 없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자동 적용이 됩니다. 이걸 직접 적용이라고 하고요. 이 최약국이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는 contracting states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하나 옆에다 병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요. states라고 할 때 미국의 주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국가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contracting,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다. CISG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다. 최약국 contracting stat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간접 적용되는 케이스인데요. 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두 국가가 모두 CISG의 최약국이 아니거나 또는 한 국가만 CISG의 최약국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하는데 한국, 미국인 경우에는 직접 적용이 되겠죠. 둘 다 최약국이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 중에서 영국 정도만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하고 물품 매매 계약을 해요. 우리나라는 최약국이지만 영국은 최약국이 아닙니다. 또는 둘 다 최약국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CISG가 직접 적용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지에 국제사법에 의해서 지정된 준거법이 최약국의 법이 되는 경우에 간접 적용된다. 자, 이런 경우에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어요. 당사자 사이에. 몰라요. 모르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국제사법이 어떤 준거법을 정해주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사법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해줘요. 우리나라가 CISG의 최약국이거든요. 최약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해준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적용시켰어요. 영국법을 정해줬는데 영국은 최약국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약국에 둘 다 최약국이라면 직접 적용. 아니라면 최약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해줬다라고 하면 간접 적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또는 계약 체결할 당시에 아무튼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 매매라는 걸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 체결할 때 내가 외국에 영업소를 둔 사람과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다른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감았고 한국말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도 그냥 한국 안에서 한국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매도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미국 교포예요. 미국의 사업을, 영업소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미국의 회사를 갖고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이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 실질적인 팩트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몰랐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랑 한국말로 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연히 국내 거래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될 것,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네, 미국의 회사를 갖고 있네. 그러면 준거법이 CISG로 자동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 사실상 서로 다른 영업소의 국가를 갖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국제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국제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CIS가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 또는 상사적 성격은 CISG의 적용을 결정하는데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자, 외국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끼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적은 같더라도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국가들이 체약국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민사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상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냥 일반인인지 상법이 적용되는 상인인지의 여부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도 민사계약인지 상인 간의 상사계약인지 적용을 고려할 때 CISG 적용을 고려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관계없이 딱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면서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민사상 또는 상사상 성격을 영어 표현으로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캐릭터 성격인데 민사적인 성격이나 커머셜 상사적인 성격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나중에 영어 표현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CISG는 국내 일반 법원뿐만 아니라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때 나중에 이제 중재라는 분쟁 해결 방식을 배울 텐데 중재에 있어서도 중재인도 CISG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요거는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한 거니까 법원에서만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만 CISG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모든 분쟁 해결 방법에 CISG가 적용된다고 하면 CISG를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적용을 받고요. 양괄호 2번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 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다음의 매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던 적용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씩 빼낸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아까 우리가 계약 당사자라거나 그다음 계약의 성격이 민사적인 성격이든 상사적인 성격이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도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개인용, 자기가 쓸 거예요. 가정용은 집에서 쓸 거, 가사용으로 쓸 거라고 그런 용도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CISG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뭐 이베이 같은 데서 물품을 직구해요. 내가 쓸 물품. 내가 우리나라에 위치해 있고 이베이의 판매자는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체약국, 미국 체약국이라서 CISG가 적용이 되겠죠. 물품 매매 거래니까. 그런데 내가 쓰려고 개인용, 가정용, 가사용으로 샀다라고 하면 CISG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매도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그러한 용도라고 하는 건 여기 앞에 나온 개인용, 가족용, 가사용으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알았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시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헷갈린데요. 자,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분필을 주변에 나눠주려고 1000개를 한꺼번에 구매했습니다. 내가 쓰려고 산 게 아니고 주변에 나눠주려고 분필 1000개를 이베이에서 샀어요.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분필을 1000개를 주문하는 건 개인용으로는 보통 그렇게 대량 구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물품을 사다가 파는 상인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물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팔 때는 개인용으로 사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1000개를 사는 건데 꼭 물어봐야 되나요? 알았어야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는 미국에 있고 구매자는 한국에 있으니까 둘 다 체약국이니까 CISG가 적용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개인용이더라.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매도인은 또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도인 입장에서 이게 상업적인 용도로 판매되는 것인 줄 알고 물품을 팔았다면 CISG는 다시 적용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개인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땡땡이와 세 번째 땡땡이를 묶으시면 됩니다. 경매라든가 강제 집행, 그 밖에 법률상 수권에 의한 매매,
공매 같은 거, 경매, 공매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매는 예를 들어서 이 물품 A라는 물품을 파는데 경매에 붙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0달러에 사겠다, 어떤 사람은 11달러에 사겠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오픈해놓고 그냥 여러 명의 매수인에게 한꺼번에 그 구매 기회를 줘서 그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고르는 방식인 거죠. 공매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했어요. 세금을 체납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것들을 압류해서 그걸 팔아버립니다. 팔아서 세금에 충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걸 공매라고 하고요. 그걸 표현한 게 강제집행. 그 밖에 법률상의 수권, 수권이라는 건 권한을 받는다, 권한을 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법률상의 권한에 의해서 물품을 강제적으로 매매하는 방식.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이때 국내의 국민 그 해당 국가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물품을 사는 경우와 해외에 있는 사람이 물품을 사는 경우에 중고법이 달라진다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경매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CISG 적용 대상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땡땡이를 보시면요,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그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는 물품이 아닙니다. 물품이 아니고 돈이에요. 자본을 거래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거, 증권 같은 거, 통화, 돈을 달러나 뭐 원화 같은 걸 사고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 경우에는 이건 물품이 아니니까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물품이 아니니까 제외한다. 이건 자본의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박. 부선이라고 하는 건 보조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나중에 운송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수상익선이라고 하는 건 호버크래프트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호버크래프트 이렇게 밑에 튜브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뒤에 큰 선풍기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늪지대 같은 데 수륙양용으로 이렇게 다니는 배 같은 거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항공기의 매매. 이런 물품들은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좀 가격도 크고요. 특히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걸 하면은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뺍니다. 단 소형 보트, 내가 낚시 가려고 소형 보트 같은 걸 사요. 이런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큰 거, 큰 배, 큰 비행기. 뭐 요새 많이 쓰는 드론 이런 거 있죠. 소형 드론 이런 건 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일반적인 물품으로 보는 거고 큰 선박이나 큰 항공기 같은 이런 것들은 CISG 적용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의 매매, 전기 있죠, electricity. 전기도 국가 간에 서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물품이 아니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외되는 물품이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하나하나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단 취지를 이해하시면 답을 골라내는 데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좀 반복해 보시고 이런 물품들, 이런 대상물들을 왜 빼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제외되는 경우들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CISG는 완성된 물품의 매매 계약 이외에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을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CISG는 완성된 물품의 매매 계약, 얘는 제조 완료된 현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조됐어요. 지금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해요. 당연히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 또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품. 아직 세상에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future good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선물 매매. 여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현물이든 선물이든 다 적용이 되지만 요거는 안 된다라고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 주문자니까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이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원재료를 주는 겁니다. 원재료를 준 다음에 그 원재료를 원재료로서 물품을 제조한 다음에 나한테 다시 넘겨주시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요.
위수탁 가공무역에 해당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원재료를 100%를 다 주진 않더라도 substantial part 하면은 꽤 많은 부분,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 이걸 상당 부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중요한 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뭐 50% 이상 또는 원재료 중에 핵심 원재료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물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위수탁 가공무역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수탁 가공무역에서는 물품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가공임을 주고 노동력이나 기술 같은 걸 사고 파는 서비스 매매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CISG가 적용이 되지만 서비스 매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는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번째 땡땡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 의무의 대부분이 자 공급하는 당사자니까 매도인이겠죠. 매도인 의무의 대부분이 노무는 labor를 번역한 겁니다. 노동력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이것도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같은 위수탁 가공무역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위수탁 가공무역은 CISG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 왜? 물품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양과로 보겠습니다. CISG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CISG의 규율 범위라고 같이 하나 병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앞에서 우리가 사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적용 범위라고 바로 그냥 직역을 하면 적용 범위라고 번역이 되긴 합니다만 내용을 이해하실 때는 CISG가 규율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범위가 뭐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CISG는 매매 계약의 성립,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하게 될 텐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CISG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을 다뤄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도인은 어떻게, 매수인은 어떻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 이행의 부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권리를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CISG가 다루는 건 이게 다다. 계약이 언제 성립이 됐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계약하에서 어떤 의무를 지고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것만을 다룬다. 자, 제외되는 겁니다. 계약. 또는 그 계약 조항 또는 관습의 유효성, 그 계약이 성립이 됐는지 외적인 형태만 보는 거고 실제로 그게 효력이 있는 건지 유효한 계약인지 계약의 내용에 어떤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 조항 자체가 유효한 건지 또는 계약 내용에 담고 있는 관습이 유효한 관습인지 validity라고 표현을 영문 표현에는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외적인 형태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여러 번 자세히 나올 텐데요. 매매된 물품, 계약이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다룰 문제고요. 이걸 협약으로 국제적인 어떤 통일된 어떤 법규를 만든다고 하는 건 그 사유재산제도의 근간부터 건드리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협약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소유권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CISG뿐만 아니라 뒷부분에서 우리가 인코텀스 같은 무역 규칙들을 볼 때도 소유권은 다루지 않는다. 소유권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계약, 조항, 관습이 유효한지 여부는 다루지 않고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이 됐는지,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다루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양과로 보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아까 CISG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CISG를 적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CISG가 싫어요. 다른 거 하고 쓰고 싶어요. 준거법으로.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CISG의 어떤 규정의 효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CISG의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하긴 하는데 조금 변형해서 쓰고 싶어요. 변형해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용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CISG의 우선함을 인정하고 있다. 자, 요 내용을 살펴보면 CISG 규정보다는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하겠다 또는 그 규정의 내용을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걸 먼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CISG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한 겁니다.